그날 밤 남편의 입이 갈라졌습니다. 입이 아니라 얼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여보, 나 너무 짜 속을 좀 씻어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그날 밤 남편의 입에서 물고기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하얗게 뒤집힌 물고기들이, 살이 불어터져 가죽이 터질 것처럼 부푼 것들이 차갑고 검은 물과 함께 남편의 입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짜고 비린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동안 그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짜 속을 좀 씻어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소금 단지 밑이 처음 젖었던 그날부터, 오늘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만석이 돌아온 것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닿은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풍랑이 거셌다고 했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내 순영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순영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을 홀로 지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도 진작 세상을 떠난 터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웃들이 때때로 밥이라도 들여다보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자 그것도 뜸해졌습니다. 순영은 혼자였습니다. 빈 방과 빈 밥상과 남편의 헌 옷가지들 사이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영은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실루엣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어깨 너비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이, 서 있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이 손등 하나 긁히지 않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은 얼굴로. 뺨이 약간 부른 것 같기도 했지만 순영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기적이라 했습니다. 신이 살려보내셨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막걸리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만석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석 달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먼 길을 온 사람의 냄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먼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비린내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는 다른 훨씬 더 깊고 진한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바다 깊은 곳,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아래에서만 올라오는 냄새였습니다. 순영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돌아왔으니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순영이 석 달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을 때 만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물속에 있었어.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순영은 그 대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물어보면 된다고, 천천히 물어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날 밤
순영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섭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 곁에 누워 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체온이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숨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등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 같기도 했고 물이 넘실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리고 집중하면 사라지는 그 소리. 순영은 몇 번이나 귀를 세웠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헛것을 듣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영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을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쌀을 씻으러 부엌에 들어서던 그 순간 발바닥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젖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주 얇게, 하지만 넓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 소금 단지 쪽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소금 단지, 그 밑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득 채워두었던 굵은 소금이 절반 이상 녹아 있었습니다. 아니, 녹아서 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빛을 띠는 걸쭉한 액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간장빛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물속에서 오래 불어터진 무언가가 풀어진 색 같기도 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짜고 비리고 그 아래에 썩은 무언가의 냄새. 순영은 그것을 모두 비워냈습니다. 단지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른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 소금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잘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소금 단지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가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니 습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조선팔도 어느 부엌에나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소금 단지 밑이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비워내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채웠습니다. 또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영은 소금을 채우다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언제부터 떨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이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순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순영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정말로 이상한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아침에도 소금 단지 밑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순영은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다가 거울을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눈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순영은 거울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순영은 순영의 뒤쪽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눈의 초점이 달랐습니다. 순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눈이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순영은 아침에 소금 단지를 확인하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바닥에서 뭔가를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소금 결정이었습니다. 단지에서 흘러나온 검은 물이 바닥에서 다시 굳어 소금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발로 디디자 서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영은 그것을 쓸어내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결정들을 쓸어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소금 결정이 묻었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소금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타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순영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소금이 손에 닿을 때와 달랐습니다. 순영은 손을 물에 씻었습니다. 행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화끈거리는 느낌이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가 오래되어 안에서 뭔가 썩은 것이 섞였을 수도 있다고. 내일은 새 단지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석이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고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거나 배를 살펴보러 갔고 저녁이면 돌아와 일찍 잠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없는 편이었으니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가 달랐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밥 먹을 때 물 한 그릇,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그릇, 밤중에 일어나 또 물 한 그릇. 예전 만석은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혹시 뱃속에 열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처음에 순영은 남편이 바다에 오래 있어서 몸에 밴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냄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해진다기보다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비린내에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래에 다른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것의 냄새가. 순영은 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지 열흘밖에 안 되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 바다에서 고생한 사람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열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순영은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만석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요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축축했습니다. 땀이 아니었습니다. 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물에서 막 나온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난 것처럼 요 전체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이 물을 마시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물을 찾으니 오늘도 그런 것이라고. 순영은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이어졌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르르, 꾸르르, 마시고 또 마시고 그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영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만석이 소금 단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검고 걸쭉한 액체를 두 손으로 단지를 들고 고개를 완전히 젖혀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꾸르르, 꾸르르.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물로 가득 찬 곳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가는 그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만석의 등을. 얇은 여름 적삼 너머로 등에 윤곽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고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등 가죽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 천마디만 한 것들이 빼곡하게 등 전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등 안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처럼, 마치 등 가죽이 바위가 되고 그 위에 수십 마리의 따개비가 돋아나 숨을 쉬는 것처럼 만석이 단지에서 입을 떼었습니다. 검은 물이 턱을 타고 목을 타고 옷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뚝, 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이 먹고 싶었어. 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소리가 두 겹이었습니다. 바깥쪽에는 분명히 만석의 목소리인데 그 안쪽에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항아리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물속 깊은 곳에서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당신도 마셔볼래? 맛있어. 순영은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잠이 덜 깼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단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잠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영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바닥 아래에서 소금 결정이 서걱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을 막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아닐 것이다. 피곤해서 이상한 것을 마신 것이다. 등이 그렇게 보인 것은 어두워서 착각한 것이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것도 새벽이라 귀가 이상한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흘 후에 순영은 이웃 마을로 떠났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든 것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이번에는 확실히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입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순영의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영은 손을 들어 자신의 입을 만져보았습니다. 다물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입도 다물려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영은 뒤로 물러서다가 방 문틀에 등이 닿은 것을 느끼고 그제야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배 보러 간 사이에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이경이었습니다. 마을에서 1시간 남짓 걸어가야 하는 이웃 마을에 사는 나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위급할 때는 반드시 찾았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 집 안에 우환이 계속될 때,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이경의 집 앞에는 늘 누군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경은 순영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구나. 순영이 아무것도 말하기 전이었습니다. 순영은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경은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순영은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이경은 순영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말이 끝나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소금이 검게 녹는다고 했소? 네. 매일 밤. 네. 그것을 그가 마신다고.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경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수살귀요. 수살귀. 물에서 죽은 귀신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의 가죽을 쓰고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 만석은 이미 봄에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은 그 가죽을 뒤집어 쓴 바다의 악귀입니다. 이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금은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오. 소금 단지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오. 소금이 녹을 때마다 단지가 조금씩 힘을 잃는 것이오. 순영이 물었습니다. 소금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경이 대답하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여기서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대답을 들은 순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은 웃었습니다. 울음이 웃음으로 나오는 사람처럼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웃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경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소금이 완전히 녹기 전에 문턱 아래 굵은 소금을 묻고 부엌 사방 모서리에 소금을 뿌리고 단지에 새 소금을 채우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도 따라가지 마시오. 그것이 남편 목소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경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영은 뛰었습니다. 이경이 일러준 것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문턱 아래 소금, 사방 모서리 소금, 단지에 새 소금. 어서 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단지를 가득 채워두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발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섰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바닷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 달랐습니다. 훨씬 더 진했습니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진하고 비리고 짜고 그 아래에 있는 썩은 것의 냄새, 아주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것이 무트로 올라올 때 나는 그 냄새, 대문 너머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단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채워 넣은 소금이 한 알도 남김없이 그 검은 물로 변해 부엌 바닥을 덮고 방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출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영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검은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손을 뻗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 너머에서 차가운 기운이 손잡이를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팔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이 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달랐습니다. 앉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윤곽이 흐릿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물에 번지는 먹물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물이. 순영아, 그것이 말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로. 이번에는 두 겹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겹이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다른 수십 개의 목소리가 그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다 떨어졌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두 쪽으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깊고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물이 밀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그러다 갑자기 한꺼번에 차갑고 검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눈이 하얗게 뒤집힌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죽어서 불어터진 것들이 물과 함께 그것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차가웠습니다. 소금물처럼 짰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 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겹의 목소리 사이로 딱 하나의 목소리가 여보, 나 너무 짜 속을 좀 씻어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만석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진짜 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서 아직 남아있는 만석이 순영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달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한 줄기였다가 보고 있는 사이에 두 줄기, 세 줄기, 5줄기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소금물이 문 밖으로 넘쳐 나왔습니다. 집 안 전체가 소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물이, 짜고 차갑고 냄새나는 물이 부엌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얀 빛이었습니다. 소금 결정이 맺혀 반짝이는 빛이었습니다. 소금 단지가 있던 자리에 새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두지 않은 단지가, 전에 없던 단지가, 마을 사람 하나가 들여다보았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이가 들여다보았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지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구겨진 채로,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진 채로 온몸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금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벌어진 입 안에서도 소금 결정이 하얗게 맺혀 있었습니다. 순영이었습니다. 만석은 없었습니다. 집 뒤편으로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 모양대로 소금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논둑을 따라 갯벌을 향해 갯벌 앞까지 이어지다가 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저 거기 있으면서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들어오려 할 때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 막아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싸운 것은 만석도 순영도 아니었습니다. 소금 단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소금 단지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열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뚜껑을 열었을 때 소금 색이 예전과 같습니까? 단지 밑이 아주 조금이라도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곁에 있는 그분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목소리에서 이상한 울림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밤사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지.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녹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다락방에서 머리카락 한 타래가 발견되었습니다. 팔아도 다음 날이면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창문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